자, 오늘은 그 등속 원운동, 유니폼 서큘러 모션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자,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운동을 하는데 이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얘는 등속이지만 등속이라서 항상 이제 스피드가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V라는 스피드가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있는데, 등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의 크기가 V라고 쓰고 얘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얘는 가속도의 정의는 이제 벡터니까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사실은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뀌고 지금 내가 여기는 이 순간에는 여기 있었지만 좀 있다가는 이제 여기가 다른 방향을 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모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가 여기일 때는 이제 속도가 여기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게 좀 잘못 그려졌는데, 그 다음에 위치가 이쪽일 때는 이 벡터는 이제 위치 벡터고요. 여기일 때는 이제 수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갈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모아봅시다. 모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R이라는 벡터를 좀 그려놓고요. R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벡터 V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벡터들도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복제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삭제하시고 여기다 그냥 새로 그립시다.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또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될 거고. 자,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쪽도 돌아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제 보면은 이게 분명히 얘가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위치 말고, 그러니까 원운동은 위치가 계속 원 모양을 그리면서 바뀌는 건데, 이 속도 벡터를 모아 보면은 얘를 여기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속도 벡터가 있어요. 이 속도 벡터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한번 옮깁시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쪽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옮기고, 자, 이것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옮기고. 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옮긴 다음에 업. 다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만큼 내기만 합시다. 복제를 해서, 자, 이제 옮기는데 전부 이제 중심을 똑같이 해가지고 옮겨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그림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다시 원을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을 그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이 v라고 하는 얘는 이제 속도 벡터잖아요. 이 속도 벡터도 역시 원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이 이 위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가 이게 수직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등속 원운동에서 이 속도의 방향하고,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이놈하고 r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위치하고 항상 수직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속도는 속도 벡터의 변화율이죠. 자, 얘는 역시 v하고 또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 벡터는 어느 쪽이냐면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접선 방향이 될 거죠. 이게 a 방향이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잘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보면 어떤 삼각형의 우리가 이 원 중에서 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삼각형 요거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요. 복제해서 가져가고, 자, 요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삼각형이 있죠. 자, 얘가 완전히 닮은 꼴이 되죠. 닮은 꼴이 돼가지고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V죠. 여기서는 여기게 V고, 다른 데서 갖고 올까?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게 맞겠어요. 이쪽에 갖고 오지 말고 V가 여기 이쪽 방향이었으니까 여기서 갖고 옵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원이 바로 이제 여기인데 이 두 개의 원과 두 개의 삼각형이 완전히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V 방향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쪽 방향이 가속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크기만 한번 따져봅시다. 델타 V는 이제 요게 델타 V죠. 이쪽 방향이 아니 델타 V가 아니라 델타 R이지. 우리가 다른 색으로 이쪽 방향이 이제 델타 R이고요. 델타 R의 변화죠. 변이고 이쪽 방향은 이제 델타 V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완전히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라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크기만 따져보면 R분의 반지름분의 델타 R이 삼각형에서 이게 닮은 꼴이라서 V분의 델타 V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써볼까요? 거꾸로 써서 V분의 델타 V는 R분의 델타 R이고, 근데 델타 R은 뭐랑 같냐면 일단 델타 T를 굉장히 작게 해요. 굉장히 작게 해서 이게 충분히 작으면 어떤 이제 주기보다 아주 작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조금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돌아갔기 때문에 삼각형이, 그래서 델타 R이 뭐랑 비슷하냐면은 V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은 R분의 V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걸로 바꿨으면 그 뭘로 바꾸냐면 델타 t를 이제 이쪽으로 내리고 델타 t 분의 델타 v가 자, 요 식을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r분의 자, 이게 완전 이퀄이 아니지. r분의 v제곱. 근데 얘가 만약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델타 t를 충분히 작게 보내면 얘가 그대로 완전히 이퀄이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가속도죠. 이게 dt분의 dv. 이 크기. 이게 가속도죠. 그러니까 v의 이거의 크기죠. 정확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속도의 크기가 우리 그냥 a라고 쓰고요. 속도의 제곱분의 속도의 제곱 나누기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유용한 중요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가속도는 증가하는데 어떻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똑같은 속도일 때 반경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이 회전을 공류라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A가 R분의 2라고 반비례한 R분의 1에 비례하는 거는 이게 공률과 관계가 있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 예제를 한번 보면 예제 3.7번 한번 봅시다. 뭐냐면 이게 인터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우주 정거장의 고도가 얼마냐면 400km. 그리고 가속도가 0.89의 중력 가속도. 사실은 이 고도 400km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두 개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이 값이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값이 우연은 아니고 이 8장. 아무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구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는데 얘가 반경이 얼마냐면 반경이 이게 6,377km입니다. 찾아보면 나올 테고. 자, 그 다음에 고도가 400인데 우주 정거장이 안 떨어지고 그냥 돌잖아요. 안 떨어지고 있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엔진을 단 게 아니고 물론 쏠 때는 처음에는 엔진을 달아야겠지만 궤도에 진입시킬 때는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얘가 아무런 엔진 없이 그냥 돌아요. 거기에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통신하고 할 때 에너지를 쓰니까 뭐 태양광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뭐 다른 뭐 뉴클리어 파워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얘가 돌아요. 도는데 얘는 정확히 사실은 이 가속도 값이 0.89g가 되도록 돌고 있는 거예요. 요 거리는 이제 높이는 400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보면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위치에서 속도는 90도만큼 꺾인 방향이고 속도에서 다시 만약 속도가 이쪽 방향이면 여기서 다시 90도만큼 꺾인 게
그러니까 요 위치에 대해서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방향이 가속도죠. 정확히 90 방향이 가속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90 가속도라고 하는데, 자, 이게 90 가속도를 갖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 가속도가 사실은 중력이 90 가속도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아무런 동력이 들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얘는 이렇게 쭉 그냥 날아가겠죠. 어디론가. 중력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때의 주기, 이 우주정거장의 주기란 뭐냐면은 정거장의 궤도 주기는 얼마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건 주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를 알려면은 주기가 뭐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걸 R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지구 반경이라고 하고, 라지 R이라고 하고, 이 값을 R이라고 하면 그 주기를 우리가 T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는 속도분의 거리가 되겠죠. 2파이 R. 그러니까 원주니까 원 운동을 하니까 2파이 R이 될 것이고요. 근데 R 값은 얼마냐면은 요걸 지구 반경에다가 고도를 H라고 표시를 합시다. H를 더하면은 얘는 6377 km에다가 더하기 400 km를 하면은 6777 km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거를 SI 유닛을 쓰려면 6.77 곱하기 1.78 반올림해서 10의 6승 미터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 아직 속도를 모르잖아요. 속도는 얼마냐면은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속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가속도가 90 가속도가 되고, 얘가 얼마고 하니 R분의 V제곱에 다시 V의 함수고요. 이건 그냥 이 값은 알고 있죠. 근데 속도가 여기서 다시 주기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다시 속도는 시간분의 이렇게 쓰면 되죠. 2파이 R.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한 바퀴 돌리는데 거리하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눠준 거죠. 왜냐하면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다시 R분의 1에 V 대신에 요거를 넣죠. 요거를 넣고 요걸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을 하면 다시 이게 2파이의 분의 t의 제곱이 나오고 분의 그냥 곱하기 r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t는 2파이의 스퀘어 루트에 r 나누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나왔죠? 다 나왔으니까 우리 a 값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 값도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걸 저기 계산을 한번 해서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다 했으면 저기 내가 한 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 2파이에 얼마고 하니 6.7778에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 나오고 나누기 0.89의 g니까 곱하기 10의 10이 아니고 g니까 9.8의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이거 단위가 얼마예요? 단위는 세컨드가 나오죠. 6.8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고 그냥 미터죠. 단위는 세컨드고 얘가 대략 5,530인가 5,500 정도 초가 나오고 분으로 환산하면 92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게 1시간 반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를 아무런 동력 없이 도는 거죠. 자, 근데 운동에는 원운동은 반드시 등속일 필요가 없죠. 등속이 아닌 non uniform circular motion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어떤 얘가 이제 원의 일부라고 치고요. 원의 일부라고 치고 자, 원의 일부에서 이 색깔을 좀 연하게 하고 자, 원의 일부에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쳐봐요. 속도가 이렇게 됐다가 이게 그 다음 순간에는 훨씬 빠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가속도 성분이 여기 속도가 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속도에 이제 속도가 이 패럴렐한 성분이 있다는 거죠. T라고 합시다. 탄젠셜.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의 크기 자체가 이게 0이 아니란 얘기죠. 스피드가 변한다는 얘기죠. 속력이 속도의 크기가.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가속도 성분이 아까 얘기한 구심 가속도가 있고요. 구심 가속도가 여기 있을 테고요. 이쪽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있는데 구심 가속도 말고 여기에 이제 이쪽 방향에 수평 방향의 가속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AT라고 합시다. 실제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실제 가속도 방향은 여기 두 개의 합 벡터가 돼서 여기 어딘가 이쪽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실제 가속도가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운동이 등속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은 마치도록 하고, 자, 오늘 간단히 이제 4장의 도입 부분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동의 키네매틱스라고 부르는 건데, 운동이 어떻게 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챕터 4 여기서부터는 그 운동이 왜 생기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동을 일으키는 게 결국 힘인데, force and motion. 근데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아주 오래된 질문이 그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거 물리학에서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운동을 만들어내는가? 자, 근데 이 문제를 그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요. 뭐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근대과학, 갈릴레이나 뉴턴이 나오기 이전 시절에도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또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으로 우리가 이제 대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리스토텔레스 질문이 뭐였냐면은 무엇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What keeps things moving?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자연 상태는 정지해 있다는 뜻이고, 뭐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말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달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뭔가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에이전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를 한참 후에 깨달았고요. 자,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된 질문이냐면, 그 정지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인가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운동도 상대적이지만 정지라고, 우리가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냥 지표면에 대해서 정지했다는 것 뿐이죠. 이때 사람들은 그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몰랐고, 적어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몰랐고, 더구나 태양과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아주 변방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우주가 그렇게 큰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긴 해요. 자,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옳은 질문은 뭐냐면, right question은 이건 이제 갈릴레이나 뉴턴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행해진 질문인데, 무엇이 why 왜 운동은 변하는가, 왜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왜 움직임의 상태가 변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요 갈릴레이의 대화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영어가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다 하는 건 무리고요. 아무튼 갈릴레이가 써서 고초를 받았던 바로 그 책이죠. 디알로고, 대화라는 책.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두 개의 중요한 세계 월드 시스템에 대한 대화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배를 생각을 해요. 배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배가 아주 고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파도가 바다가, 그러니까 배는 그냥 그 저기 속도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뭐 변화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요. 오늘날로 하면 뭐 기차나 비행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배보다는. 자, 근데 그 안에서는 뭐 파리도 여전히 돌아다니고, 그 나비도 돌아다니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든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물잔에 물을 따르면 물이 막 이렇게 저쪽으로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그 배 뒤쪽으로 막 날아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자, 이게 그냥 운동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 행성이나 지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별들이나 은하들이 그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움직임이 변화한다는 거죠.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상대의 움직임이고요. 상대적인 움직임이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항상 등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속도죠. 결국은 그러니까 왜 모션이 변하느냐 하는 거는 왜 속도가, 여기 속도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 속도죠. 절대적인 속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왜 속도가 변화하는가, 이게 바로 옳은 질문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하기로 하고요. 잠깐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또 다른, 약간은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은 왜 지구의 지표면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던 물체가 속도가 줄어들고 가만히 냅두면 정지하는가?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이건 사실은 뭐 여기 힘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저항. 사실은 이게 연력학 이 법칙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왜 움직임 변화하는가, 왜 속도가 변화하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뉴턴의 법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제 뉴턴의 법칙들인데, 그 1법칙과 이제 세컨드 그 2법칙인데, 자,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뭘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계속 똑같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션은 does not change고요. 만약에 그 밖에서 어떤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external force, 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속도가
0이란 뜻이고요. 이게 바로 그냥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퍼스트 로예요. 우리가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 첫 번째 원리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물체는 정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은 똑같은 속도로 원래 등속이었으면은 등속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서 그러니까 중력의 효과가 없는 그리고 저항도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 어떤 별똥이 이렇게 날아갈 때 그렇죠? 어떤 이제 여기 관측자가 물론 있죠. 우리가 보기에 관측자가 있고 어떤 별똥이 이제 날아가요. 여기 만약에 다른 어떤 별똥이나 다른 행성이나 그 부닥치거나 아니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얘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keep going 그 이동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션은 어떤 움직임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그럼 속도를 변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힘이라고 하는 거. 힘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지만 힘이 그 운동을 변하게 만드는 바뀌게 하는 변하게 하는 이 소스란 말이에요. 원천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결국에는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얘가 이제 운동을 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가속도가 0이 아니란 뜻이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속도를 만들어내요. 가속도를 만들어내고 물론 똑같은 힘이 똑같은 가속도를 항상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가해도 아직 힘을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이렇게 이거부터 그러니까 일단 힘이 뭔지를 정확히 정의하기 전에 바로 이 사실 그러니까 힘이 운동을 변하게 하는 어떤 소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물론 이제 당연히 얘기했죠. 만약에 힘이 없으면 힘이 벡터 합이 0이면은 힘이 0이면은 이제 가속도도 0일 것이라는 거고요. 힘을 가하면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데 얘는 이제 무거운 것은 가속도가 잘 안 움직이겠죠. A 값이 작고요. A가 작고요. 가벼운 것은 A 값이 클 거예요. 이 값이 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또 무겁다 가볍다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힘을 가해도 가속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어떤 관성의 크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크기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질량이 됩니다. 질량. 그 얘기는 좀 더 하겠지만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보면 어디 갔나? 이 기차를 하나 보고요.
기차가 달리는데 예를 들면 KTX가 시속 200km 직선으로 달린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자, 등속 운동을 하는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등속 운동을 하면 힘이 작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뉴턴의 1법칙에 따르면 이게 가속도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없으니까 얘는 힘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외력이 없을 때. 근데 외력이 없으면 얘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갈릴레이 이전에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 뭐가 얘를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새로운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여기는 힘이 0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물론 힘이 있어야 달리죠. 달릴 수가 있죠. 그 힘이 뭐냐면 첫 번째 엔진을 달아서 엔진의 추동에 의해서 사실 뭐 마찰에 의해서 생기긴 하지만 이 힘이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죠. 그래야 가속을 시키니까. 엑셀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엑셀을 안 밟으면은 감속이 되니까. 이게 엔진에 의한 힘이 있어요. 자, 근데 얘가 계속 가속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등속으로 우리가 세팅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히 여기에 이제 바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저항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저항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저항력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비행기로 하면 더 확실하긴 한데 이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는데 지구 밑으로 향하는 이 중력이 정확히 비기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 땅에서 밀어내는 힘기 여기 역시 저항이죠. 여기 이제 수직 저항력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힘에 이제 1, 2, 3, 4로 할까요? 1, 2, 3, 4 G를 쓰라고 썼는데 3, 4 이게 1, 2, 3, 4를 다 합한 게 0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비행기의 경우에는 이제 중력과 비기는 게 이제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뜨게 하는 힘이 이제 있으니까 뜨게 하는 힘도 물론 이제 엔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근대 물리학 뉴턴의 역학으로 이해하는 등속 운동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제2법칙을 이제 얘기를 하면 세컨드 로를 이제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여기서 세컨드 로는 뉴턴의 세컨드 로,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을 하면 힘이 가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가속도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비례 상사를 하나 써요. 밀체마다 달라요. 이게 m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m이라고 쓰고요. m이라고 안 써도 돼요. 뭐 n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m이 아직 뭔지 모르는데 m이 크면 얘가 똑같은 힘에 비해서
똑같은 가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줘야 되는 거고요. m이 크면은 어떤 예를 들어 얘가 가속도가 이제 1m/s 제곱을 내고 싶어요. 이 값이 내가 이제 얘를 물체를 끄르는데 어떤 m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어떤 물체의 m이 뭔지는 모르지만 m이라고 하는 물체를 가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가속도를 이제 이 1초에 속도를 1m/s씩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더 힘을 더 많이 줘야 되죠. 똑같은 그 가속을 주더라도 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것도 있는데 이걸 M1이라고 하고요. M2라고 합시다. 얘도 역시 가속도가 1m/s 제곱이라고 하면은 자 얘는 힘이 더 많이 들겠죠. 힘이 아직 정의하지 않았는데 더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을 시키기가 더 힘들다는 뜻이고요. 그걸 나타내는 그 값을 비례상수를 이제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힘과 질량이 동시에 정의됩니다. 질량은 우리가 얼마나 가속시키기 힘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매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관성의 크기죠. 얼마나 잘 안 움직이느냐, 가속도가 얼마나 작으냐 하는 거죠.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힘을 정해 놓는다면은 질량이 달라지면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힘에 대해서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이제 1이라고 치면 일단 F가 1이라고 칩시다. 단위는 뭔지 모르겠어요. F가 1이다. 그럼 여기는 F가 그거보다 큰 거죠. F는 1보다 크다. 그런 얘기죠. 또는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F를 1로 정해놓고 생각하면 얘를 똑같이 악유를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힘을 똑같이 줬다고 쳐봐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를 뭐 10이라고 할까요? 단위는 아직 안 정했지만 힘은 10이라고 했고 여기도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 가속도가 힘은 10이라고 했으면 단위는 아직 안 정했지만 10이라고 했으면 10m/s 제곱이라고 합시다. 힘을 가했어. 그럼 얘는 훨씬 작은 가속도를 갖게 될 거죠. 자, 이 크기가 바로 질량이고요. 그러니까 질량을 우리가 거꾸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이게 단위를 정할 수가 힘도 정의를 했고 그 질량도 정의를 했고 가속도는 이미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질량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1kg이란 말이에요. 1kg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표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아무튼 이 킬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이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턴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을 기념하여
자, 그러니까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제 1kg 곱하기 미터 퍼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kg짜리 물체를 1초에 1m per sec만큼 속도를 증가시키게 하는 초당 속도를 1만큼 1m per sec만큼 증가시키는데 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과 힘이 동시에 정의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